네, 양민 교수님과 함께하는 멘토링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또 앞서서 또 열강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네네. 네. 오늘 또 굉장히 또 정열적인 또 빨간색을 또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제가 항상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빨간색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굉장히 잘 어울리신다. 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험이 이제 10월 30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10월 30일 시험을 남겨놓고 마지막 멘토링 라이브가 또 되겠죠. 네, 민법 과목은 마지막. 네, 민법 과목은. 다른 과목은 아직. 네, 다른 과목은 이제 아직 다음 주, 다다음 주 남아있지만, 네. 민법 과목은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멘토링 라이브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양민 교수님께 또 궁금하신 점,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좀 느끼셨던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소통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면 제가 차례대로 한번 이렇게 좀 살펴가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0월 12일입니다. 20일도 채 남지가 않았어요.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 어떻게 보면은 이제 2주 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시점 되면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심적으로 쫓기는 부분, 그런 위험 요소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불안감 네네. 다 느끼시는데, 그 누구 한 분 빠짐없이 다 느끼시거든요. 네, 그렇죠. 누구나 있는 불안감이니까 대등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네네네.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없이 똑같으니까 100점 맞는 분도 나중에 보면 엄청 불안하게 돼요, 속으로.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버티는 힘 있으시면 되시고, 네네. 두 번째는 자료를 너무 이렇게 막 펼쳐놓고 막 펼쳐놓으면 불안해져요. 왜냐면 기본서 옆에 놓고 맞습니다. 요약집 놓고 판례집 놓고 막 문제집 놓고 여러 권 놓으면 수험생들 입장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봐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생기거든요. 다 펼쳐놓을 필요 없어요. 추억 속에 이렇게 넣어두시면 돼요. 추억 속에 이렇게 추억 속에 놓고 꼭 봐야 된다고 강조한 거 있잖아요. 제가 가령 난 급소지문이 좋아. 그럼 급소지문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쪽으로 해서 하나를 선택해 놓고 그거를 책상에 올려놓는 거를 권장합니다. 여러 권을 다 놓으면 다 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렇죠. 못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교수님 오늘 분명히 또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실 거예요. 공부한 시기별, 그리고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어떤 상황별로 어떤 교재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니니님 질문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아이디가 참 귀엽네요, 니니님.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지, 이론을 더 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질문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모든 수험생분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지, 이론을 더 봐야 할지, 비중을 따지자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면 좋을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제 조건, 선결 요건이 있는데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을 보셨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집을 한 2번 정도 보셨다. 그럼 이론하고 어느 정도 예상 문제를 어느 정도는 다룬 상황으로 오셨다. 이런 상황이면 이론을 더 하셔야 돼요. 이론 정리를 급소지문으로 저는 이론을 또 단단하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네네네. 왜냐면 문제에서 여기는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맛을 보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은 급소지문 이론을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거꾸로 두 번째로 내가 이론만 몇 번 봤지 문제를 다룬 적이 너무 없어요. 문제를 기출문제도 거의 다루지 않고 그냥 왔고 예상 문제집도 한 20-30%밖에 다루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은 이론보다는 문제를 더 섭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조건에 따라 다르게 이렇게 길을 열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한 시점이라든지 지금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이 시기별로 다 조금씩은 다르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상황별에 따른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정확한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시기별과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부분에 맞춰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또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비중을
네, 두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네네네. 수험생들이 이제 합격 수기 보면 이때는 뭐 뭐를 봐라 이런 그렇죠, 합격 수기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그냥 추종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있는 조건이 그 수기 쓰신 분의 조건하고 다른 상황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지가 않죠. 똑같지 네. 않으니까 네네. 일률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는 아주 굉장히 무모하고 적합하지 않은 전략이라는 거고 다만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전제 조건을 빼면 보편적으로 지금은 뭐를 하는 게 좋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론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게 지금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 더 푸는 것보다 이론을 뭐 유치권이면 유치권, 저당권이면 저당권, 계약법이면 계약법 그 부분을 이론을 한 두세 번 보면 지금은 굉장히 빨리 돌릴 수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빨리 돌릴 수 있어요. 그럼 뒤에 굉장히 편안해져요. 근데 문제 지문을 읽으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알았다 몰랐다로 내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만 본다고 해서 이게 또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럼 또다시 그 문제를 봤다가 또 자신감 잃고 또다시 이론서로 향해 가는 시간 낭비를 또 하게 되는데 사실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굉장히 조금 아이러니하면서 좀 궁금하기도 한 게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는 이제는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긴 하시거든요. 사실 이전부터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그 말씀이 또 맞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부분이 조금 정립이 안 돼 있거나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혼동을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또 이런 식의 또 공부 방법이 있다는 부분을 또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께서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네. 자, 그리고 또 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 비비님께서, 저 이전에 주셨던 질문인데, 시험 볼 때, 마킹할 때, 먼저 빨간색으로 체크하고 사인펜으로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사실 이건 제가 뭐 수능 시험 볼 때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빨간색으로 미리 체크를 하는 이유가 그 컴퓨터 사인펜으로 체크하기 이전에 어떤 오류를 조금 막기 위해서, 네. 그러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마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사인펜으로 이렇게 마킹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지 않나요, 교수님? 빨간색으로 마킹을 했는데, 잘못했어. 그래서 이게 아니라 다른 번호야. 그러면 실질적인 번호는 컴퓨터 사인펜으로 이렇게 칠해도 상관없잖아요. 네, 상관없는데, 네네네. 그게, 그러면 그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시간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남아야 이거 빨간 거를 다시 검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남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남지 않으면 이거 자기한테 불이익한 결과를 자기가 초래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 1차 과목은 두 번을 봐야 되니까. 두 번을 본다는 얘기예요. 답안지를. 시간 자체가. 아마 시간이, 그러니까 그분이 시간이 충분히 점수가 잘 나오시고 시간이 좀 남으시는 분이면 괜찮아요. 1차 과목은 민법도 개론도 시간을 모자라게 써야 되는 이해 과목이에요. 2차 과목하고 달리 성격이.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는 분들이 한 95% 되거든요. 한두 문제는 모자라거나 서너 문제 모자라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가능하면 그냥 한 번에 마킹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두 번을 이렇게 한 번 보고 또 할 시간이 아마 없을 거거든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뭐 방식의 차이는 각각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조금 시간을 다투는 시험이다 보니까 빨간색 마킹하고 또다시 컴퓨터 수성 사인펜으로 또 마킹하려면 또다시 그걸 보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좀 많이 까먹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두 번 보는 거는 지양을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한 번에 마킹을 하되 빨간 거를 써야 될 건 언제냐면 내가 너무 헷갈린 것만 이렇게 삼각형 표시하세요. 내가 32번을 풀었는데 너무 헷갈려. 그것만 삼각형 딱 하고 빨간 걸로. 그 다음 48번 풀었는데 헷갈려. 삼각형. 네네. 그것만 삼각형을 하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검정 사인펜으로 딱딱딱 찍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푼 문제의 번호랑 그 답안지의 번호를 정확히 일치시켜서 한 번에 딱 찍어야겠네요. 그죠? 네, 그게 낫지. 두 번, 이거 복습할 시간 없어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빨간색 펜으로 쓰고선 나중에 이제 마킹을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사실 빨간색을 칠하긴 하는 건데, 사실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뭐 항상 그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니 왜 과목별로 따로따로 시험을 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네. 왜 민법하고 학기론을 한 번에 이걸 몰아서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사실 민법이든 학기론이든 어떤 한 과목에 얽매여서 또 어떤 한 문제에 얽매이게 되면은 뒷문제는 보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고 또 그냥 다 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깝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시간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하고 체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삼튜브님께서 3과 죽음할 때 3. 네. 교수님, 빅데이터 4번 반복했는데 물론 기본 심화 다 봤고요. 빅데이터로 가도 빅데이터로 가도 될까요? 네. 한손 노트는 계속 보고 있어야 하면서 약간 조금 좀 오타가 좀 나긴 했는데 빅데이터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계신가 봐요. 네, 굉장히 지금 잘하셨어요. 4번이나 반복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면 사실 우리 양민 교수님께서 정말 빅데이터에 굉장히 노력을 쏟은 그런 보람이 합격하신 그런 거예요.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이면 합격하신 4번이나. 거고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분은 연습 문제를 많이 다룬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럴 때는 약 효과가 어느 경우에 딱 더 효과가 더 쫙 붙느냐면 우리 몸에 약 먹을 때 보약 먹을 때도 그렇죠. 이렇게 허할 때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은 문제를 충분히 다루신 분이에요. 문제를 굳이 더 풀어가지고 그걸 보완할 필요 없고요. 이런 분이 이제 이론으로 끝내기를 한번 해주는 건데 그게 급소지문이에요. 급소지문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쫙 하면 굉장히 압축이 잘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80점 이상 보장해요. 합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왜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문제를 결국 우리가 어쨌든 시험을 보는 건 문제풀이잖아요. 그렇죠. 네, 문제를 풀어서 답을 쓰는 건데 이 문제를 풀었는데 항상 꼭 또 틀리거나 잘 읽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마킹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공부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덜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덜 된 거죠. 고를 땐 다시 돌아가서 조금 이론을 참고해 보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론을 참고하든 아니면 거기 문제에 있는 해설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 더 읽으면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하는 거죠. 그래도 최종 마무리는 법학은 민법학은 이론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 고시생들도 마지막 정리는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하세요. 이론을 이렇게 쫙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쫙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자리를 잡거든요. 네. 예, 그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충분히 내가 다뤘다 그러면 이론 정리로. 근데 이론을 많이 다뤘는데 문제를 덜 다뤘다 그러면 문제로 정리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급소지문을 4번 보셨으면 문제는 충분히 연습됐고 담금질이 돼 계시니까 이론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중요한 거 완독한다 이러면 80점 이상 충분히 가셔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사실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당부하시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문제를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긴가민가 하고 이걸 갖다 고민할 시간이 없다면서요, 시험장에서. 그렇죠. 예. 네. 어느 정도 문제를 읽고 답이 보여야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어떻게 보면 80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거니까. 네네. 거기서 막 새로 내 머릿속에 없는 걸 쥐어 짜거나 이렇게 창조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딱 봐서 딱 떠올라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제 급소지문에 최근 판례나 최근 타시험 지문이 안 들어 있거든요. 급소지문에. 그 빅데이터에 그 부분 보완적인 역할을 급소지문을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예, 그거를 급소지문으로 한번 쫙 이렇게 점검하면 필터링이 쭉 되실 거예요. 양도 네네. 많지 않아요. 예, 양 많지 않으니까 한번 쭉 분야별로 네네. 뭐 물권이면 물권, 계약이면 계약, 특별법이면 특별법, 양 얼마 안 돼요. 예, 그걸 쭉 한번 읽으시면 이게 내가 불분명했는데 깔끔하게 정리됐어. 이게 딱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 작업을 꼭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즉시 답이 어느 정도 떠오르고 보여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강조하면서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아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니까 뭔가 내가 지금 새로운 걸 찾아서 새로운 부분을 찾아서 자꾸 이렇게 문제나 이론을 이렇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교수님들과 기존에 공부해왔던 부분을 더욱더 굳건하고 단단하게 내과화 시킬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답이 이렇게 딱 떠오를 수 있게끔 이 정도로 공부가 돼 있으셔야 사실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법 같은 경우는
포기가 빠르더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아는 빨라요. 문제와 모르는 문제에 대한 포기가 아주 빨라요. 빠른데 이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1차가 어떻게 보면은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다 보니까 1차가 어떻게 보면은 거쳐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산 같은 존재다 보니까 1차에 대한 공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돼 있으신데 이제 뭔가 덜 돼 있는 부분과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덜 돼 있는 부분에서 좀 시간 낭비를 좀 많이 하신다고. 그것도 네. 있고 네네네. 알고 있는 지문인데 1차 과목은 네네. 개론도 민법도 지문을 이렇게 약간 응용하거나 꼬아서. 변형을 해서 네네네네. 내요. 아. 그 지문이 그냥 원래 있던 판례 지문을 내면 되는데 원래 있던 이론을 말을 한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라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말을 틀었어. 아니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예, 뭐 이런 말을 식으로. 틀어놓은 거예요. 말을 네네. 지문을 조금 변형해 놓은 거야. 아. 그거를 따라가려니 머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써야 되는 거야. 2차는 그냥 그대로 갖다 놨어요. 아. 변형 없이. 그래서 안다 모른다가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아. 근데 1차는 지문을 돌려놔요. 그래서 이해 과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해 과목이라서 돌려놓기 때문에 이 집중을 계속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아, 그럼 2차는 공부를 했으면 답이 어느 정도 싹 보일 수밖에 없는. 보이고 이런 안 건데, 보이고가 바로 판가름 나요. 1차는 요걸 많이 꼬아놨군요. 좀 이렇게. 지문이 변형돼 있어요. 아. 변형된 걸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도 좀 아프고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대요. 네. 뭐 제가 항상 눈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이게 정말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정말 1년 남짓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6과목을 공부한다는 게 그중에서도 민법 같은 과목은 뭐 분량도 그렇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10년을 공부해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그 한 과목만 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에 치우는 거거든요. 네, 짧은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네, 저희 양민 교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민법 100점을 배출한 교수님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그래도 빨간 거 입었어요. 네. 100점 맞으시라고. 100점 맞으시라고. 어느 누군가에게 행운이 가고 좋은 결과 있으라고 빨간 옷 입고 왔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양민 교수님께서는 100% 적중률이라는 얘기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것만 잘 받아들여서 가져가셔도 7, 80점은 무난히 받지 않을까. 네, 저는 다 그렇게 기억 못해도 생각이 됩니다. 네. 다 내 걸로 기억 못해도 70점, 80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의심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수님하고 공부한 부분만 갖고 가도 이게 내가 시험을 어느 정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까? 불안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100점 합격자 나왔잖아요. 네. 그 얘기인 즉슨 양민 교수님이 하라는 것만, 보라는 것만 제대로 공부하고 가도 100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받아들이는 분의 어떤 차이나 어떤 시험 당일날의 어떤 컨디션이나 긴장감 이런 게 이제 조금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지탐험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양민 교수님께서 하라고 한 부분, 나온다고 한 부분, 그 부분만 보고 가세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우리 소연님께서 안녕하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수업 듣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듣고 급소지문 듣고 있고 백선으로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차 시험 때 민법부터 문제 푸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부담 없이 답변 바랍니다. 1차 시험 때 이 부분이신 것 같아요. 학개론과 민법 어떤 걸 먼저 푸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민법부터 푸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네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거든요. 왜냐면 둘 다 개론도 시간 잡아먹고 민법도 시간 잡아먹고 이 두 과목이 시간 잡아먹는 이해 과목이라서 둘 다 모자라요. 그렇죠. 공부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보면 제가 모의고사를 읽 때 실제 문제 나눠주고 돌아다녀 보면 거의 수험생들의 90%는 40분, 한 35분 정도 지났을 때요. 문제 나눠주고 35분 지나면 32번이나 35번 정도 풀고 계세요. 그러면은 1분에 하나씩 거의 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주 소수죠. 그분들은 시간이 남아요. 그분들은 진짜 공부가 제대로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많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소위 이제 90점 이상 가져가는 분이에요. 운이 좀 되면 몇 개만 이렇게 도와주면 100점도 가능한 거예요. 답이 이렇게 싹싹싹 보이는 싹싹 분들이죠. 보이는 분들. 네네. 시간 남는 거예요. 그분들이 남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개론도 잘하고 민법도 잘하시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개론을 전략 과목으로 삼았다. 그럼 개론 먼저 하셔야지. 먼저 하셔야지. 거꾸로 나는
민법을 전략 과목으로 했어. 그러면 민법을 많이 담금질한 거죠. 엉뚱하게 근데 개론 먼저 풀고다가 시간을 그쪽에서 까먹으면 막 개론 계산 문제 같은 거에 얽매여가지고. 개론 계산 문제 한 10문제 나와서 거기서 막 머리 아파가지고 시간 막 써버리면 정말 내가 전략적으로 공부했던 민법은 뒤에 손을 못 대거든요. 10문제 그렇죠. 정도는. 아는 걸 다 놓쳐버리는 거죠. 예, 정말 아는 걸 놓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죠. 내가 개론 전략 과목으로 하셨어요. 그럼 개론 먼저 하시고 오세요. 근데 거꾸로 나는 민법을 전략 과목으로 했어요. 민법 먼저 하셔야죠. 예, 그게 맞습니다. 네네. 일률적으로 무조건 개론 먼저에 민법 먼저 이건 제가 볼 땐 적합한 판단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공부가 돼 있는 또 수준이라든지 어떤 현재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조금 더 진짜 전략으로 삼았던 과목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니까 물론 뭐 이제 박수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개론을 먼저 풀되 계산 문제 같이 시간이 되는 건 뒤로 빼놓고 왜냐면 민법에 좀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아는 개론 문제 먼저 풀고 또 민법도 아는 문제 먼저 풀고 뭐 이렇게 넘어가라고 하시는데 개론 먼저 풀건 민법 먼저 풀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약간 아리까리 혼동이 되거나 헷갈리는 문제 답이 명확히 안 나오는 문제는 지문을 자꾸 읽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빼놔야 되죠. 그런 문제는. 그렇죠. 네. 답이 안 보이는 문제는 빼놓고 답이 보이는 문제 먼저 술술 끝까지 한번 다 하시고 나서 그리고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그 답이 안 보이는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해야 억울함이 없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 공부가 전략적으로 나 개론을 전략으로 했어. 그럼 개론 먼저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거꾸로 나는 민법을 전략으로 했어. 민법 하시면 되죠. 네네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 개론도 적당히 하고 민법도 적당히 한 거야.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수예요. 많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개론 먼저 할까요? 민법 먼저 할까요? 이건 사실은 쉽지 않은 대답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역으로 드려볼게요. 개론을 아까 먼저 내가 다뤘어요. 내가 공부가 중간쯤 됐어요. 어중뜨게. 근데 개론을 먼저 다뤄요. 근데 아까 계산 문제를 빼라고 그랬죠. 네네네. 나 계산 문제 막 푸는데 계산 문제가 나왔어. 12번에 나왔어요. 그죠? 근데 뒤에 쭉쭉 해가지고 한 10개가 나왔어. 그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원래 대처는? 계산 문제를 제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끼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 계산 문제는 일단 뒤로 제끼라는 제끼고, 거예요. 네네네. 제끼죠. 그럼 몇 개를 제껴? 10개 나와서 10개 제끼죠. 그럼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또 불안하겠네요. 그것도 나름. 엄청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간 거야. 이거 역시도 뒤에 안 푼 문제나 이거나 마찬가지로 제끼기는 마찬가지니까.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이걸 그냥 간 거잖아요. 불안한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올해가 개론이 쉬운 애면 상관없는데 올해 개론이 어렵다고 다들 선생님들 누구나 하는 해거든요. 예측을 하는 애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 민법이라도 쭉 풀어서 어느 정도 점수를 안정적으로 가져가 놓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네네네. 네. 양민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네. 전략 과목에 있어서 공부가 돼 있는 수준에 따라서, 개론이 좀 더 자신 있는 분은 개론 먼저 하시고, 민법이 좀 더 자신 있는 분은 민법 먼저 하시되, 예를 들어서 진짜 막히는 어떤 문제 하나에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그죠? 네. 그 부분은 교수님들께서 또 공통적으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현 상황을 가장 잘 파악을 하시고, 정말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먼저 접근하는 게 좋을지. 아무래도 이제 좀 민법을 처음부터 잡고 민법을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민법 먼저 푸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략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어떤 과목이 좀 더 자신감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판단하셔서, 문제풀이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까망망님께서 민법이 재밌다고, 민법이 어려운데 재밌어서 다른 과목 하기 싫다고, 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죠. 저 학창 시절에도 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으면 그 과목만 수업을 또 듣게 되거든요. 하지만 양민 교수님 좋다고 해서 민법만 보다가 다른 과목도 낙방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골고루 다 이렇게 섭렵을 하셔서 어느 과목 하나도 낙제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편협하면 안 돼요. 편협하면 안 돼요.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몽심님께서 농심이 아니라 몽심이네요. 교수님, 마무리 이론 1강에서 중간 생략 등기에서 아버지가 땅을 매수하는 하고 아들 명의로 했는데 아들이 차 살려고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최초 매도인한테 매매대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냐는 거
토론해 보냈는데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이거 중요해요. 그게 지금 제가 쪽집게 백선에서 그걸 지금 네네네. 올해도 지금 오늘도 중간생략 등기에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는 거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나오는 건데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그러고 어떤 뜻이냐면 우리 연 사회자님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아파트를 어떤 아버님이 제가 제 아들한테 사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은 연 사회자님 거죠. 그럼 아버지가 돈을 대주고 돈을 대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매하는 분의 아버님께서 계약을 하셨다는 거죠? 연 사회자님 거를 제가 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앞으로요? 아들 앞으로 등기를 친 거예요. 이걸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그래요. 제가 사가지고 아버지가 사서 계약을 하고 돈도 누가 낼까요? 아버지가 내겠죠. 제가 내요. 제가 아버지고 이제 아들이 있으면. 근데 명의는 아들 명의로? 아들 명의로 등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걸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그래요. 이때 신탁자 제가 이제 매수자죠. 아버지가 매수자죠. 돈을 냈죠. 근데 이 아들이 아파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제3자한테 처분해버린 거야.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걸 내가 도로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왜요? 처분했으니까. 아들이 처분했으니까 그걸 못 찾아오죠. 그때 이 아버지가 매도자한테 매도자인 연사회사님한테 매매대금 나한테 토해내라. 이거야 지금. 한마디로 이런 거네요. 너 계약자는 난데 왜 내 아들한테 이걸 넘겨서 팔게끔 했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나하고 매매했는데 그 돈 나한테 토해내라 이거거든요. 그게 되냐 이거죠. 안 돼요. 왜냐하면 매매가 유효라서. 이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유효예요? 매매는 유효죠. 유효니까 그 돈 토해달라고 할 권한이 저한테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질문의 답입니다. 이거 올해 전원합의체 8년이니까 아주 중요한 논점이에요. 어쨌든 명의자가 판매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을 뒤집을 수는 없죠. 뒤집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매매 계약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고 그 돈은 못 돌려받죠. 왜냐면 이미 아들이 그런 거잖아요. 가져갔잖아요. 아들이 가져가고 그걸 아들한테 따줘야지 왜. 이런 경우가 있군요. 아들한테 그 팔아먹은 돈 있죠. 아들이 팔아먹은 돈 그거 뺏어오는 건 돼도. 그죠? 매도인한테 가서 매매대금 나한테 토해내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매매가 적법하고 유효했잖아요. 이게 못 돌려받아요. 이게 그럼요, 교수님. 만약에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도 똑같아요. 서로 남남끼리도 형제나 뭐 제3 딴 사람이어도 똑같아요. 처분해버렸잖아요. 그럼 그 돈을 처분한 돈을 빼달라고 그래야죠. 이쪽 가서 해야죠. 그 아들한테 명의 수탁자한테 가서 그 돈 돌려달라고 그래야지 매도자한테 가서 삿대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또 하나를 알고 갑니다. 저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용어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한 방에 훅 가는데요. 어쨌든 판 사람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판 사람한테 뭐 태클 걸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매매가 됐으니까. 아들하고 어떻게 해결해야죠. 아들을 이제 가서 뭐 아들을 족치든 뭐하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왜 저 매도인한테 가서 따졌을까요? 그러니까 왜 한마디로 내가 계약자인데 그러니까 아들한테 아들이 안 가져오니까 되죠. 그런 거 아니에요? 등기를 줘야 되는데 아들이 어떻게 한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으면 그 돈을 달라고 그러면 되거든요. 돈 뺏어오면 되죠. 돈이 없는 거야. 아들이 다 쓰고 돈을 다 처분해가지고 아파트 처분해가지고 돈을 다 썼죠. 아버지 입장에서 열 받죠. 그래 아들한테 가서 따기를 때리든 뭐하든 돈을 뺏어와야 되는데 뺏어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 누구한테 가서?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마음에 매도인한테 가서 따진 건데 대법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야 매매가 적법하게 유효하게 됐는데 어떻게 따지냐 이거지. 답 됐죠? 근데 저는 이거 상식적으로도 아니 내 아들이 팔아먹은 걸 왜 매도인한테 가서 그러니까 용어는 굉장히 어려워서 전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한 번에 이해가 훅 갑니다. 이렇게 또 서당계가 또 하나를 알고 갑니다. 저 역시도.
공부해볼만 하겠는데. 네. 공부하시는 분들께 네, 신뢰되는 얘기가 아니었는지,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K형님께서, 제가 절대, 공인중개사 공부를 우습게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정도로 쉽게 이해가 간다는 예시를 드린 거예요. 자, 우리 K형님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급소 지문도 보고 족식계 백선도 어제 올라오자마자 어제 하루 종일 정리는 끝냈습니다. 그 전에 우연치 않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올해 기출을 접했는데, 저희 시험 범위 내의 문제들을 보니 괜찮고 수준도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정리에 기출 정리를 할 예정인데 선시행된 감정평가사 기출과 저희 기출 같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 감정평가사 시험과 공인중개사 시험의 기출 문제가 비슷한 맥락일지. 네, 난이도 비슷해요. 비슷합니까? 네, 비슷하고 우리가 좀 더 세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강의를 그래 간평사 정도로 해요, 난이도를. 네, 그 정도로 해서 그렇게 공부 좀 열심히 해주시고 따라주신 분들은 간평사 문제 드려도 간평사 올해 기출 문제 드려도 좋은 점수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간평사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다는 말씀. 약간 높은데 비슷하게 가요. 저 그래 그 정도 난이도에 맞춰서 거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강의 준비. 이게 또 과목마다 차이점이 있군요. 과목마다 달라요. 네, 공법 같은 경우는 그때 고상철 교수님 말씀이 간평사 같은 경우는 공법이 오히려 전략 과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공법이 좀 더 쉽고 수월해서 공법을 갖다 전략 과목으로 삼는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우리 공인중개사에서는 공법이 어떻게 보면은 양도 그렇고 많죠. 양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방대하니까 이게 약간 조금 그 과목마다 밸런스가 달라요.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평사 문제를 저는 많이 반영을 해요. 자료에도 예상 문제집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하나 알아두실 거는 올해 기출 그 간평사 올해 기출 문제를 제가 8월 말 우리 모의고사 있어요. 전국 모의고사에다 그걸 넣었어요. 한 80%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8월 모의고사를 보신 분은 간평사 올해 기출 문제를 다 필터링한 거예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고 따로 뭐 시간 내 가지고 막 풀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준비하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그냥 교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교수님께서 내신 부분 위주로 이렇게 조금 짚어주시는 부분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과목마다 또 난이도라든지 어떤 비중이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인중개사의 포커스에 맞춰서 네, 공부하시기를 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히 이런 게 또 잘못 알려지면 간평사 기출문제 보고 시험 봐도 된대 또 막 이래서 과목을 또 막론하고 막 또 다른 과목을 또 그렇게 보셨다가 또 굉장히 또 난항을 겪는 부분이 생길까봐 조금 조심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혜리님께서 동형 모의고사 점수가 3회까지 모두 80점 이상 나오면 남은 기간 급소 지문으로만 마무리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최적입니다. 동형 모의고사가 80점 나오시면 문제 풀이 능력이나 해결 능력이나 응용력도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제일 필요하고 견고하게 하는 거는 이론서를 읽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본서를 읽으면 제일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거보다는 축약되고 밀도 있게 정리해 놓은 급소 지문이 최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급소 지문을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쭉쭉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최적입니다. 네네네. 그 해피데이즈님께서 또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예상 문제집과 기출 문제집 중 어떤 걸 보는 게 더 나을까요? 예상 문제집이죠. 예상 문제집. 민법은 예상 문제집이에요. 민법은 예상 문제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출 문제집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중에 한 30%만 들어있어요. 30%니까 전체 70%를 아직 기출문제는 반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상 문제집을 보셔야 전체 기출문제가 전체적으로 커버가 되고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출문제집으로 지금 끝내게 한다라는 말은 30% 끝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70%는 손 안 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민법은 예상 문제집이에요. 과목마다 그 예상 문제집이 또 기출 문제집을 토대로 한 또 기출 문제집을 그렇죠. 거기다 다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다른 이상한 예상 문제집 보지 마시고요. 네. 양민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예상 문제집을 보셔야 됩니다. 타사하고 또 달라요. 네. 회사마다 이 예상 문제집 구성이 다 달라요. 예상 문제집의 사실 권한은 또 그 교수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양민 교수님의 예상 문제집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사의 또 이상한 예상 문제집 보고 이상하다는 표현은 정말 또 신뢰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 타사의 또 타교재 말고 양민 교수님의 예상 문제집을 보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꺽정로우님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시험이 18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문제들을 더 이상 접하지 말고 동형 모의고사랑 요약집 정도 그리고 기출, 헷갈렸던 지문들 위주로만 봐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네, 그러셔도 충분하죠. 예, 자꾸 새로운 걸 던지느니 지금 보셨던 거 지금 정리가 돼 계신 거거든요. 이거는. 요약집도 돼 계시고 기출도 어느 정도 돼 계시고. 예, 그럼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담금질하는 게 좋아요. 근데 교수님 사실 백선이나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나 이제 한손 노트나 다 이렇게 조금 중첩이 많이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중요한 거 네네네. 이제 중첩되는 게 많아요. 상당수예요. 그걸 토대로 정리한 거라서. 예. 왜냐하면 또 간혹 가다가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다 언제 보지 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하나만 보면 네네. 하나만 잘 정리하시면 하나만, 네. 되거든요. 네네네. 여러분 지금 상황에 맞춰서 한 가지만 잘 이렇게 정리해서 가셔도 충분하다고 하시니까요. 네. 이것저것 봐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 중압감에 너무 시달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채연님께서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는데 동형 모의고사를 보면 80점 이상 최고 점수가 95점인데요. 혹시나 해서 다른 민법 교수님 동행 모의고사만 이런 거 하시지 말라고요, 여러분. 네. 다른 민법 교수님 동행 모의고사 풀어봤는데 점수가 70점대예요.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또 오지탐험이 시작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사실 양민 교수님 수업을 들으신 분이면 양민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예상 문제집 말고 양민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예상 문제집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게 불안한 마음에 이 문제 저 문제 이렇게 풀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만약에 네네네. 이걸 손대기 시작하면 네네. 그럼 A 교수님 거 보셨잖아요. 그럼 그분이 또 B 교수님 것도 또 보셔야 돼. 그럼 C사에 가서 C사에 가서 그걸 또 보셔야 돼. 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전혀 불필요해요. 시간이 한 10년 남아 있으면 예. 뭐 그렇게 공부하셔도 되죠. 예. 뭐 지식은 알면 알수록 좋은 거니까 뭐 그렇다고 타 교수님들 자료가 또 나쁘다는 것도 아니니까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자기한테 제일 익숙하고 그렇죠. 정리가 잘 된 걸 보는 게 나은 거예요. 전략적인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이 필요한 시험이라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6과목을 공부를 해서 봐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지치기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맥락을 잘 잡아서 가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랜드프로 교수님, 특히 우리 양민 교수님의 민법 과목이 다른 타사들과 좀 차별화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지탐험 하지 말라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미 저희 그 양민 교수님에게는 100점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분이 잘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분 다른 거 안 보셨거든요. 게다가 저 양민 미리 교수님 것만 말씀드리면 딱 보고 가셨거든요. 네. 제가 여기 랜드프로 오기 전에 있던 네네. 회사에서도 수석 합격자가 3번 있었어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타사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네네네.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적중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를 거부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딴 데 가서 하겠다면 하시는 거 제가 말릴 수는 없어요. 네네. 그냥 나 그쪽이 간다 그러면 가시는 거죠. 그 네네네. 눈에 간다 그러면. 근데 그게 모의고사가 실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새로운 걸 탐구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탐구하면 C사 가서 C사 모의고사를 또 보셔야 돼요. 네. 왜? B사에 있는 모의고사하고 C사 또 다르거든요. 그게 끝없이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네. 저희는 뭐 타사를, 타 교수님을 절대 비방할 마음 없습니다. 분명히 그분들만의 프라이드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좀 더 자신하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셔야 되니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채연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양민 교수님과 공부를 하셨으면 양민 교수님 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가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네, 양민 교수님 것만 공부를 하고 갔는데 떨어졌다. 네. 그럼 뭐 저희한테 따지셔야지 뭐 어떻겠습니까? 따져야죠. 네. 네. 저희한테 따지십시오. 네, 오셔서.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멘탈 흔들리고 시간 까먹고 이런 건 절대 저희 탓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조 있게 한번 믿고 가보십시오. 네. 분명히 당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박선희님께서 교수님 급소지문 품절되었는데요. 재판은 안 하나요? 네. 요런 또 얘기도 들어왔는데 요거는 양민 교수님보다는 저희 출판팀과 좀 얘기를 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품절된 거는 그게 저기로도 가나? PDF로요? PDF로? 그건 안 드릴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출판팀이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서인 과장님 잘 듣고 계시죠? 네, 요거 한번
해서 좀 확인해서 네, 정확한 답변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급소지문이 예, 품절이었거든요. 네, 올해도 반응이 괜찮아서. 네네. 네. 우리 김우주왕님께서 빨간 옷 입으셔서 오늘 주식 수익 났어요 하고 네. 주식 수익 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시험도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박 나십시오. 네. 고 그레이스님께서 교수님 강의만으로 공부했는데 최근 유튜브에서 타 강사님은 암기 코드나 문제풀이 공식 같은 걸 이용하더라고요. 막판에 몰리니까 그런 게 솔깃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양민 교수님 걸로 공부하셨으면 끝까지 양민 교수님 믿고 가십시오. 네. 예, 말씀드리자면 중개사법 공법은 암기 코드 쓰세요. 그거 어느 선생님이 다 쓰시고 그거 뭐 권장하거든요. 네. 근데 민법이나 개론에서 암기 코드를 뭐 한 5%나 이 정도를 쓰는 건 괜찮아요. 5% 정도 내외에서 그 정도는 쓸 수 있는데 민법이나 개론을 암기 코드를 한 30% 썼다. 이거는 정말 문제 있다고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해 과목이에요, 민법이. 네. 여러분 암기한 거 기억 하나도 안 나. 이거 어떻게 보면 첫 글자만 따서 뭐 이렇게 연상해서 암기하고 막 이러셨는데 만약에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그 교수님의 어떤 그런 암기 코드가 여러분한테 익숙해져 있는 상태면 괜찮아요.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듣고 갔다가 그 표현법이라든지 그 방식이 여러분과 맞지 않으면 이도저도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지 탐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양민 교수님 수업을 안 들으셨다가 이제 와서 양민 교수님 수업을 들으시려는 분께도 요청드리고 싶은 건 그냥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 위주로 보세요. 그게 맞죠. 네. 왜냐하면 지금 와서 교수님을 바꾼다, 공부 방식을 바꾼다, 다른 걸 본다,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떨어졌다고 하면 저희도 굉장히 난감해요. 네, 그러니까 기왕 양민 교수님 강의로 공부를 하셨으면 끝까지 양민 교수님 교재로, 네, 강의로 믿고 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차 과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암기 코드로 코드화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네네네. 전혀 아니에요. 네네. 그거 기억 안 나세요. 기억해내려고 해도 문제를 그렇게 출제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그래서 암기 코드 막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5%가 안 돼요. 1차 과목은. 네네. 5%가 안 되는 거를 전체를 암기 코드로 했다. 이거는 접근 전략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2차는 가능해요. 2차는 어떻게든 암기 코드를 만드시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죠. 2차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와요, 지문이. 원래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답이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하셨어요. 공부를 하면. 근데 1차 같은 경우는 좀 변형한다니까요. 계속 말을 하셨잖아요. 변형하는데 거기도 암기 코드가 그래서 어떻게 그 나와? 용어 하나 알아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암기 네. 코드가 거기야 단어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적용도 못하고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예요. 막 암기 코드만 잔뜩 가져가는데 딱 봤는데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암기 코드로 문제를 공부했는데 전혀 그 방식이 아니라 패턴이 이해나 적용하는 걸 냈어요. 그러니 문제를 못 푸는 구조로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암기 코드로 1차 과목을 했다는 거는 이미 본인이 전략 실패를 자인한 거예요. 예, 그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양민 교수님 강의로 공부를 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로 밀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꾸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보시고 시간 낭비하시고 멘탈 나가시고 우왕좌왕 하셔봐야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100점 합격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100점 합격자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입증이 된 거예요. 이미 양민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100점을 맞을 수 있게끔 강의는 다 완료해 놓은 상태인데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얼마만큼 여러분 거와 시키고 받아들였냐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못 받아들이신 상태에서 다른 걸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방식의 다른 패턴의 다른 공부를 또 접하다 보면 뭐 시간이 한 10년쯤 남아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남은 시간을 좀 알차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늘님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교수님 강의 듣고 1차 합격했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너무 감사드려요.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얼굴 보니 좋습니다. 언제나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하늘님께서 네, 여기 좀 주셨고 영근동님께서도 오지 탐험할 시간 없어요. 할 게 많네요. 라고 이게 정답이세요. 여러분. 지금 오지 탐험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양민 교수님 수업 들은 것만 확실하게 알고 가기에도 지금 시간이 좀 버거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부해 놓은 것만 믿고 쭉 하고 가세요. 자꾸 이것저것 다른 거 접하고 다른 문제 풀어보고 다른 방식을 곁들이려다가 거기서 말리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추가로 첨언을 하자면 제가 전 회사에 여기 오기 전에 전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그동안 30년 동안 모의고사 출제했던 모의고사 문제가 있어요. 30년치예요.
제가 박스를 이만큼을 가져왔어요. 그 팀장님이 저한테 이걸 주면서 모의고사 문제예요. 네네. 그 회사에서 출제했던 모의고사. 1월부터 10월까지 모의고사를 쭉 출제하잖아요. 그 모의고사를 저한테 주고 필터링 해달라. 교수님이 이거 검토를 해달라고 한 거야. 근데 그게 이만큼의 박스로. 3,000문제가 넘었거든요. 3,000문제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필터링 해달라고. 그래서 필터링 하면서 제가 느낀 거야. 쓰레기가 반이에요. 쓸모없는 것들이. 그건 뭐냐면 정말 수험생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제보다 그렇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인 거죠. 문제를 위해서 네. 문제를 만드는 거지 수험생들을 적합하게 트레이닝하려고 만든 문제는 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와, 저도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저도 그런 문제가 왜 없었겠어요. 있겠지만 그 3,000문제를 놓고 보니까 정말 쓸 수 있는 거는 그 팀장하고 내가 토의하면서 이게 3분의 1밖에 쓸 수 없다. 예, 나머지 2,000문제는 다 버려도 아무 문제 없는 거다. 3분의 2가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지금 수험생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타시험 모의고사, 타시험 문제나 뭐 사법고시에 준하는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가 살짝 바꿔낸 거예요. 이걸 중개사 수험생들이 그걸 풀고 앉아 있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탓을 하는 거죠. 이게 적지 않은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엄한데 시간을 다 쏟고 있는 엄한데 시간을 쓰도록 모의고사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수험생 여러분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도 시간이 만약 없다. 왜 없느냐? 내가 출강을 A사, B사, C사, D사 여러 곳을 출강을 하면 저 시간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모의고사 출제해달라고 의뢰가 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강의하기도 모자라, 인강 찍기도 모자라, 특강하기도 모자라죠. 그죠? 근데 모의고사 출제 의뢰가 오면 출제를 하죠.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데 있든 다른 데 사법고시나 어디 모의고사 그 문제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조금 바꿔도 내는 거야. 그걸 수험생들은 풀고 있는 거야, 이렇게요. 그리고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요. 제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중개사 문제가 아닌 거를.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고 많으니 시험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모의고사 문제가 많더라는 거죠. 그걸 자꾸 고생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똑같이 시간이 모자라면 모의고사 내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다른 거 가져다 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능하면 모의고사는 정제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거저거를 이렇게 쇼핑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공인중개사를 하시면서 사실 필요 없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유용하고 알아서 좋을 문제들이겠죠. 하지만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전략시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전략이 필요한 시험이다. 그 얘기인즉슨 어떻게든 일단 합격은 하셔야 되잖아요. 합격하고 나서도 물론 뭐 추가적인 공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도 맞는지 어떻게 보면은 그 아나운서라는 직책에서 볼 때 이 표현법이 맞는지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게 정말 전략이 필요한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단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부족한 부분은 얼마든지 보충 수업을 통해서 또 복층학습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서 또 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뭐 이렇게 공부를 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정말 시험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 가지치기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맥을 짚고 가시는 부분에서 우리 양민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발 다른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포인트와 맥락을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시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늘 멘토링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양민 교수님께서 오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 멘토링 라이브 올해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른 데 시간 낭비를 하시지 않았으면 정말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책으로 공부하시고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그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제 정말 18일 정도라고 아까 하셨나요? 2주 조금 넘는 시간 남았는데 아직까지 또 많이 떨리고 긴장하고 지금 조금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여유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초조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공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지금인데 그럴수록 차분한 게 필요하세요. 그리고 좀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수험생한테 부탁드리는 거죠. 100을 다 채우고 갈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이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양이 100이다. 그리고 강사가 요구한 거 100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못하고 가는 게 현실인데 그걸 담대하게 그래 난 이 정도면 됐어라는 자기 만족형 어떤 기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대할 필요 있고요. 다 안 해도 되고 다 100점 못 맞아도 돼요. 몇 개 틀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할 필요 있어요. 이 정도면 난 됐어 이렇게. 두 번째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현실 적합성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때 정말 끝으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민법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다뤄서 이 실력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이론을 정제된 이론을 한번 쫙 정리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야 머릿속에 시험장에서도 정제된 그 이론, 정리된 이론이 기억이 나요. 아, 이거 고민될 때, 아, 내가 마지막 정리할 때 뭘로 정리했지가 기억이 나는 거지. 지문을 막 읽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 많은 분 지문 본 거, 문제로 정리하는 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마지막은 반드시 이론 정리로 하셔야 돼요. 그 기본서든 급소지문이든 둘 중에 하나를 권하는 거예요. 네. 공부가 많이 당금진 되신 분은 기본서를 보시는 거고 그 정도 아니면 급소지문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히 80점 이상 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면 1, 2차를 하시는 분이면 3일 전쯤엔 민법을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전날은 동차하시는 분들은 전날은 2차 과목 하시거든요. 공법이나 중개법 하시거든요. 전날하고 전전날은. 그러니까 3일 전에는 민법을 한번 보셔야 돼요. 예, 그럼 3일 정도는 우리 머리가 100은 못 기억해도 한 8, 90은 기억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3일 전에는 꼭 민법을 문제로 보지 마시고 급소지문으로 꼭 읽어주시라고 부탁을 드려요. 거꾸로 1차만 하시는 분은 두 과목이잖아요. 그럼 이틀 전에 보시는 거예요. 이틀 전까지는 민법을 보셔서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거죠. 예, 요거를 부탁을 드려요. 네네. 그리고 책상에 너무 많은 책을 올려놓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부담만 되니까.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압축해 놓은 교재, 자기가 믿을 때, 본인이 수험생이 믿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학개론에 뭐 어떤 교재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제일 압축된 교재는 이거다 그러면 그걸 보시는 거지. 민법도 이게 내가 볼 땐 제일 압축되고 효율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라 하면 그 교재. 저는 개인적으로 급소지문을 그래도 추천드려요. 네. 그걸 쭉 읽어나가면 문제집 있는 것도 정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실 거니까. 그래서 1, 2차 하시는 분이면 이틀 전에, 3일 전에, 1차만 하시면 이틀 전에 민법을 꼭 한 번은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시험장에도 기억이 좀 이렇게 나주실 거예요. 나머지는 자신감이라고. 네네. 그렇죠. 자신감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내가 구사했던 전략에 대한 자기 신뢰가 그 밑바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흔들어버리면 내 전략을 맞습니다. 다 흔들려요.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 이 전략을. 본인을 믿고 가셔야죠. 본인을 믿어야죠. 네네. 예, 본인을 믿어야 되고 이걸 뒤집어 버린다는 거는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뢰를 해야 되고 자기가 듬직하게 담대하게 그냥 편안하게 임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 실제 시험 끝나시면 이게 그렇게 막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는 이런 탄식도 좀 나와요. 네. 이거 이렇게 허무했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충분히 할 만한 충분히 할 만하고요. 네. 내가 어느 정도만 하면 이게 답이 보이더라 막. 답이 제가 강조했던 중간중간에 막 강조하고 포인트 얹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답들이 막 보일 거예요. 이게 이거였어. 막 꽂힐 거예요, 답이. 그러면서 자신감 충분히 가지시니까요. 너무 조바심 내지도 막 이상한 문제 이렇게 접하려고 했을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동안 해왔던 거가 가장 좋은 안내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양민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약간 조금 아직까지 불안해하시기도 한 분들 때문에 물가에 내놓은 어린 양들 같은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좀 불안하신 마음에 이렇게 또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분명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민 교수님 그리고 우리 랜드프로의 교수님들과 함께 준비를 잘 하셨다면 충분히 여러분 본인 자신을 믿고 가셔도 될 만한 시험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단 양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짓하면 하지 마시고요. 한 교수님의 강의로 공부를 하셨으면 마지막까지 그 교수님의 말씀대로 잘 준비하셔서 가서 차질 없이
여러분이 아시는 부분 한해서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한 시험 잘 보시고 나오리라 믿습니다. 합격의 프로 랜드 프로 외치면서요.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합격 소식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또다시 찾아뵙는 그런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합격의 프로 랜드 프로 같이 한번 힘차게 해줘볼까요? 합격의 프로 랜드 프로 감사합니다.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